시간, 공간, 주역, 그 다음에 키워드 나와 있죠.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F로 시작되는 세 개의 단어. 그 다음에 리더십. 그래서 3F 플러스 1 리더십입니다. 자, 관포지교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F로 시작되는 단어를 한번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프렌드십이 있습니다. 그죠? 우정이 있죠, 당연히. 프렌드십이죠. 두 번째, 이 관중과 포숙이 우정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같은 동료가 되죠. 펠로우가 되죠. 펠로우십이 있습니다. 이 동료가 되는 과정에서 포숙이 위대한 인간, 고귀한 인간 정신 하나를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깁니다. 그게 뭐냐? 펠로우십입니다. 펠로우십. 누군가를 밀어주고 따라주는 거다. 제가 이 관포지교에 주목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포숙의 펠로우십입니다. 사마천 사기에는 포숙 이야기가 없습니다. 포숙을 위해서 사마천이 따로 열전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 관포지교의 주인공을 포숙으로 봅니다. 그리고 포숙의 펠로우십을 지금까지 10년 넘는 동안 끊임없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왜? 한국 사회에서 가장 부족한 요소가 뭐냐? 펠로우십입니다. 한국에서 프렌드십은요, 넘쳐나요.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하고 만나서 소주 한 잔만 먹어도 친구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동료끼리 만났다가 역시 또 친구로 가죠. 펠로우와 팔로우는 우리는 언제든지 넘나듭니다. 나라도 좁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팔로우가 안 돼요. 누군가를 밀어주질 않아. 맨날 뒤에서 헐뜯고 욕했던 문화, 뒷담화 문화가 너무 팽배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럼 뭐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제일 골 때리는 속담이 뭐죠?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누가 뭐 김재등이 그러더만 사촌이 땅 사면 가서 구경을 해야지 왜 배가 아프냐 그러더니 축하해주고. 이게 우리가 작은 땅에서 좁은 땅에서 지금까지 승자 독식의 원칙에서 그 다음에 보수 기득권 세력들이 꼴통들이 자기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온갖 걸 다 움켜쥐고 있는 상태에서 남은 걸 가지고 먹고 싸우다 보니까 일어나는 아주 안 좋은 속담 가운데 하나가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배가 아파? 땅에 무슨 뭐가 들었나 약이? 그래서 팔로우십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부분에서 절감했습니다. 저는 공부할 때도 그랬고 직장생활 할 때도 그랬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관포지교를 보면서 야, 저 포숙의 팔로우십 저게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해서 관포지교를 강조하게 된 겁니다. 요거는 강태공이 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조형물이고 그림입니다. 관포지교는 사마천 사기도 관중 열전이 있지만요. 남아있는 유적도 대부분 다 관중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전부 다 관중 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림들입니다. 자, 관중과 포숙이 젊은 날 같이 장사도 하고 우정을 나누고 있을 무렵에 제 나라가 국정이 혼란에 빠집니다. 양공이라는 사람이 폭정을 일삼아요. 이 양공이 아주 개차반이에요. 시쳇말로 얘기하면. 신하들도 마구 죽이고 심지어 배다른 여동생하고 간통을 저지르는가 하면 뭐 별사건을 다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공의 배다른 동생들인 공자 규, 그 다음에 공자 소백, 이 공자들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 나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망명을 갑니다. 그때 관중하고 포숙은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야,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만약에 기회가 오면은 차기 대권을 차지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각자 한 사람씩 모시자. 이렇게 됐어요. 둘 다 똑같은 사람을 모셨다가 그 사람이 대권을 못 차지하면 완전, 그쵸, 찬밥이 되잖아.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 두 사람이 나는 포숙은 소백을 보좌하고 관중은 공자 규를 보좌해가지고 서로 보험을 든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노나라로, 한쪽은 저 산동성 남쪽에 있는 거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는 망명생활을 하고 있던 와중에 아니나 다를까 양공이 결국은 신하들한테 피살당합니다. 엉망으로 정치를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외국에 망명가 있던 공자들이 빨리 귀국을 해가지고 임금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임금자리가 회전의자가 됐어요. 빙글빙글, 우리 젊은 친구는 모르죠. 그죠? 그런 노래가 있어. 빙글빙글 도는 회전의자가 앉으면 주인이다라는 그런.
그 막 오는데, 아이, 관중이 모시고 있는 공자 규가 아무래도 늦게 들어갈 것 같아. 거리가 멀어, 노나라에서 오는 게. 그러니까 공자 규는 어쨌든 간에 배달은 동생 형제가 아니긴 하지만 자기가 임금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자 규가 관중한테, 야, 네가 먼저 혼자 말을 빨리 타고 달려가서 길목에 숨어 있다가 소백을 활로 쏴서 죽여라. 이렇게 됩니다. 그럼 뭐 어차피 누가 임금이 되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죠? 관중하고 포수는 서로 전략적으로 사람을 나눠가지고 모셨고, 자기가 모시던 사람이 누가 됐든 간에 임금이 되면은 서로 봐주면 되니까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중은 활을 들고 길목을 지키고 서 있다가 지나가는 공자 소백을 향해서 활을 쏴서 맞춥니다. 관중이 활도 잘 쐈어요. 활에 맞은 공자 소백이 비명을 지르면서 말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관중은 자기가 암살에 성공한 줄 알고 느긋하게 돌아와서 규한테, 자, 이제 당신이 임금이다. 그리고 천천히 느긋하게 제나라로 갑니다. 제나라 국경에 딱 들어갔더니 제나라 백성들이 술 마시고 잔치 벌리고 막 놀고 있는 거야. 이게 뭔 일이냐? 그랬더니, 새로 임금이 즉위했는데 축하 파티를 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공자 소백이 활에 맞은 게 아니야. 어디서 가서 맞았냐? 허리띠 가서 맞았어요. 허리띠 버클. 그죠?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허리띠가 여기 이만큼 가슴팍에 와 있잖아. 여기 옥이나 쇠 같은 걸로 버클을 만들고, 이걸 이제 한자로 대구라고 합니다. 대구. 만들고 띠를 이렇게 두른다. 화살이 거기 가서 맞은 거야. 근데 소백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영리해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탁 화살을 부여잡고 말에서 떨어져서 죽은 척 한 거야. 고함을 지르면서. 그래 저쪽에서 느긋하게 있을 때 자기들은 후딱후딱 들어가가지고 임금 자리에 가서 올라가서 앉아버린 거야. 그게 완전히 닥쳤던 게 이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죠. 관중하고 공자 규는. 이대로 물러나? 공자 규가 나는 못 물러나. 한번 붙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백하고 또 전쟁이 벌어졌어요. 또 져. 이때까지만 해도 전쟁에서 전투해가지고 치면요, 싹싹하게 항복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항복합니다. 상대편 이긴 사람이 조건을 내걸면 그 조건을 들어줘야 돼. 그래서 소백이, 이 사람이 황공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황공이라고 부릅니다. 황공은 자기 공자 규, 자기 배다른 형을 도와준 노나라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공자 규는 죽이고, 관중은 제나라로 압송해라. 저놈은 나를 활로 쏴서 죽이려 했기 때문에 저놈은 내가 직접 죽이겠다. 어떻게 죽이냐? 내가 관중 저놈을 죽여서 시신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포를 떠서 젓갈을 담그겠다. 그렇게. 오늘날 전국에 가면요, 관중 젓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놀려먹기 딱 좋아. 관중 젓갈은 실제로 젓갈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관중 젓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단어가. 그래서 누군가를 뼈에 사무치게 미워하거나 원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관중 젓갈이야. 그래서 노나라 임금이 하는 수 없이 관중을 제수가 타는 술에다 싣고 제나라를 압송을 시켜요. 전쟁이 졌으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중이 탄 수레가 노나라를 건너서, 아까 노나라 보셨죠? 그죠? 북쪽에서 동남쪽으로 제나라로 내려온다. 당시에 모든 천하의 초미의 관심사가 이 장면에 쏠려 있는 거야. 야, 제나라 황공이 정말로 관중을 포를 떠가지고 젓갈을 담글까?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관중이 실려가는 모습, 요즘 같았으면은 CNN에서 한번 위성 중계했을 거야. 자, 관중이 타고 있는 수레가 마침내 노나라 국경을 넘어서 제나라로 들어갑니다. 이거 과연 황공은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거죠. 그죠? 관중이 탄 수레가 노나라에서 제나라 국경을 딱 넘자마자 누가 나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포숙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숙이 관중을 맞이해서 편안하고 좋은 수레로 옮겨 타게 합니다. 그리고는 관중을 데리고 제나라
궁으로 들어갑니다. 제나라 궁으로 들어가는 관중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친구 때문에 죽지는 않겠구나. 그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양공이 정치를 엉망으로 하는 양공난정이라고 하는, 자, 이게 바로 그겁니다. 관중이 탄 마차가 제나라 궁궐로 들어서는데 사방에서 온 궁궐에서 맛있는 냄새가 모락모락 피어올라요. 완전 잔치 분위기야. 보니까 관중이 정말로 나는 죽지 않겠구나 오늘. 어? 그리고는 목욕하라고 해서 목욕하고 옷 새로 싹 갈아입고 황공을 만납니다. 황공을 딱 만났더니 황공이 뜻밖에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제나라 재상을 맡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중에게. 누가 이 막후에서 모든 걸 다 조정했겠어요? 포수기. 포수기 조정합니다. 관중이 노나라에서 제나라로 압송되어 오는 걸 알게 된 포숙은 황공을 설득해가지고 황공을 살려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저한테 주시기로 한 재상 자리를 관중에게 주십시오. 주군께서 제나라 하나만 다스리시려면 저 포숙으로도 충분하지만 천하의 폐주가 될 야심이 있다면 관중 없이는 안 됩니다. 저한테 주시기로 한 재상 자리를 관중에게 주십시오. 이게 포숙의 첫 번째 팔로우십입니다. 물론 포숙은 그 전에 관중하고 사업할 때도 팔로우십을 많이 발휘합니다. 물건을 팔아가지고 이윤을 많이 남겼는데 둘이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되는데 관중이 더 많이 가져가요. 남들이 너는 같이 장사하면서 맨날 왜 손해만 보고 사냐 그랬더니 포숙은 관중은 모셔야 될 노모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말로 이해합니다. 관중이 관직에 나갔다가 3번이나 쫓겨납니다. 친구들이 저렇게 무능한 놈 뭐 좋다고 맨날 챙겨주고 새기냐 그랬더니 기회를 못 만났을 뿐이지 기회가 오면 관중이 큰일 할 사람이다 라고 변호를 합니다. 관중이 군대에 나갔다가 3번이나 도망쳐 옵니다. 친구들이 전부 다 관중을 손가락질합니다. 그때마다 포숙은 뭐라고 얘기하면 집에 넘어가 계시기 때문에 걱정돼서 나온 거다. 이런 식으로 늘 관중을 옆에서 보호해주고 변호해주고 팔로우해줬던 사람이 포숙입니다. 근데 이제 진짜 팔로우십이 자기한테 돌아올 재상 자리를 관중을 살려주는 것까지만 해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대단한 우정입니다. 그런데 2인자 자리를 양보한다고.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죠? 황공은 도대체 관중이 어떤 놈이길래 포숙이 지한테 돌아갈 재상 자리까지 양보하면서까지 그럴까? 이거죠. 어쨌든 간에 포숙의 설득을 받아들여가지고 관중에게 재상 자리를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는데, 그래도 찝찝하죠. 안 그렇겠어요. 그죠? 다른 자리도 아니고 2인자 자리야. 잘못하면 맨날 봐야 돼. 관중 보면은 화살이 어른들은 그러지 않겠어요? 그놈의 화살이 한 치만 가서 위에 맞았어도 자기는 지금 세상에 없어요. 이게 짜릿 잘못해가지고 버클이 아닌 바로 위쪽에만 가서 맞았어도 자기는 죽거나 치명상을 입었을 텐데, 이게 관중 보면 맨날 그 화살 생각 안 나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포숙이 관중에 뭘 보고 자기한테 돌아올 재상 자리를 양보를 했을까? 이게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중에게 재상 자리를 제안을 하면서 관공이 관중에게 몇 가지를 질문을 합니다. 중국사의 유명한 명장면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면 관중의 리더십 4단계론 또는 5단계론이라고 부르는 천하의 명장면입니다. 황공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천하의 폐주가 되고 싶은데 가능하겠소? 자, 포숙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하의 폐주가 되고 싶으시면 저 관중 없이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천하의 폐주를 물어봅니다. 내가 천하의 패권을 잡고 싶은데 가능하겠냐? 그랬더니 관중을 no problem. 문제 없습니다. 근데 나한테 큰 약점이 있어. 뭡니까? 내가 술을 너무너무 좋아해. 한번 마셨다 그러면 1박 2일, 2박 3일은 보통이야. 관중 서슴지 않고 no problem. 문제 없습니다. 또 있어. 뭡니까? 내가 여자도 좋아해.
열여자, 그죠? 예, 많지 않아. 관중 역시 서슴지 않고 문제 없습니다. 노 프로블럼. 또 있어. 예, 또 뭡니까? 나 사냥도 좋아해. 한번 사냥 나가면 한 달씩은 가야 돼. 관중 역시 서슴지 않고 노 프로블럼. 문제 없습니다. 아이, 황공이 생각하니까 이 자식이 이게 재상자리가 탐이 나가지고 무조건 다 예스 예스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간을 봐야 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나온 것이 관중의 리더십 4단계론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유형의 설원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관중과 황공의 대화입니다. 관중 대화를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관중이 대답해서 말하기를 부지현이면 해패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다, 뭘 몰라, 인재를 못 알아보면 폐주가 되는데 방해가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현자는 여러분들이 어질다고 알고 계시지만 옛날에 고대의 현자들은 거의 대부분 다 유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능한 인재를 몰라보면 폐주가 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냐? 지인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아셔야 됩니다. 알지자 사람인자. 그 다음 지불용이면 아시기만 하고 쓰지 않으면 그죠? 역시 폐주가 될 수 없습니다. 용인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쓰셔야 됩니다. 알았으면. 그 다음 용의불임. 쓰시기만 하고 맡기지 않으면 그런 뜻입니다. 위임이죠. 그죠? 맡기시지 않으면 폐주가 되지 못합니다. 라고 합니다. 위임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때부터 우리나라 리더들이 잘 못해요. 잘 못 맡겨. 우리 리더들이. 그죠? 그 다음, 임의불신이면 해패입니다. 자, 맡기셨는데 믿지 못하면은 폐주가 될 수 없습니다. 맡겼으면은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유명한 말이 있죠. 믿었으면은 맡기고, 그죠? 그러니까 믿으면은 맡겨놓고, 믿지 못하겠으면 기용하지 말아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예. 그죠? 그래서, 맡겼으면 믿어라. 그래 놓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이, 이게 부자입니다. 이게 복자인데, 이게 부사로 쓰일 때는 다시 부자죠. 그죠? 신이 부사, 소인, 참지, 해패다. 자, 믿어놓고 다시 소인배로 하여금 정치에 참여하게 만들면 폐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면 원소인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소인배를 멀리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 용인, 그죠? 위임, 신임, 그 다음에 원소인 이렇게 됩니다. 요게 관중의 리더십 5단계론입니다. 황공이 듣고 보니까 참 그럴듯해요. 그죠? 이게 진짜 그럴듯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조직 내에서 말은 쉬운데 우리나라 리더들 하나도 제대로 실천하는 리더들 거의 없습니다. 맡기지도 못할 분들은 맡겨놓고도 못 믿어가지고 옆에 있는 측근들을 이용해가지고 매 감시하고, 그죠? 예, 그런 거 합니다. 실제로 대기업 같은 게 더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 주변에 있는 리더들도 보면요. 김 교수님 저 다 맡겨놓고 저 편하게 삽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죠? 왜인걸요? 외국 출장 가면서 딱 도착하자마자, 외국 도착하자마자 전화해가지고, 김 부장 뭐 그거 어떻게 됐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도 없이 국내에 있을 때보다 전화를 더 많이 해. 맡기긴 뭘 맡겨요. 믿는 건 더 못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적인 리더십 단계론이긴 한데 실천만 하면은 정말로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황공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좀 이상해요. 근데 뭐가 이상하냐? 자기가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자기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관중한테. 그럼 나는? 관중을 가만히 계십시오.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관중이 있겠다, 포숙이 있겠다, 인재가, 기라성 같은 인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환공이 관중에게 무려 관중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정치를 맡깁니다. 자기는
먹고 싶을 때 먹고, 마시고 싶을 때 마시고, 이쁜 여자 있으면 후궁으로 삼고, 사냥 가고 싶을 때 사냥 가고. 얼마나 좋아, 그죠? 최고지 뭐. 황공이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았는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노나라 임금하고 정상회담을 했어요. 제 나라가 엄청나게 국력이 커지고, 노나라를 방문해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정상회담을 한 겁니다. 노나라 임금이 이제 환송을 이제 보낼 때가 됐어요. 제 나라 임금이 이제 국경이 같이 접해 있으니까, 멀지 않으니까, 나 이제 그만 갈라요. 그리고 황공이 나온단 말이에요. 노나라 임금이, 야,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궁중에서 인사하고 내보냈으면 괜찮은데, 이게 워낙 귀한 손님이니까, 궁궐 문 밖까지 나와가지고, 잘 가세요. 뭐. 그리고 또 얘기하다가, 좀 더 가지 뭐. 계속 간 거야. 우리도 귀한 손님 오면 그러잖아요. 그죠? 예, 집에서 현관문에서 이렇게 인사하지 않고 아파트까지 나갔다가 뭐 버스 타는 데까지 가보지 뭐 이렇게 하잖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국경을 넘어버렸네. 국경을 넘으면서까지 이제 배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춘추시대 때 예법에 따르면은 국경을 넘으면서까지 배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천자밖에 없어. 저 나라 왕실에 천자밖에 없는. 이건 예법에 어긋나는 거야. 이때 아무리 살벌한 경쟁시대였지만 춘추시대 초기까지만 해도요, 주례가 살아있었어, 예법이. 확실하게. 그 조낭량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이게 예법에 어긋난단 말이야. 같은 제후단 말이야. 나라 크기는 달라도, 힘은 달라도. 그 황공이 어떻게 했냐? 자기가 넘어온 만큼 선을 쫙 그어가지고 땅덩어리를 다 떼서 노나라한테 줬어요. 그러면 안 넘어온 게 되잖아요. 그죠? 이놈은 국경이 무슨 1, 2m야? 수십 킬로가 되는 국경을 넘어온 만큼 땅 탁 떼서 줘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그 정도로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얼마나 황공이 재밌게 잘 살았겠어요. 그죠? 40년 동안. 황공하고 관중이 조묘에서, 조상사당에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대책을 논의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황공이 관중에게 재상에 임명하는 장면이고요. 그런 다음에 황공이 관중의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자신의 집무실을 개방을 합니다. 세계 역사상 리더가 최초로 자기 집무실을 개방한 사례입니다. 집무실을 개방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낮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 집무실에 사람을 배치해서 누구든지 자기를 찾아오면은 그 사람을 만나주고 그 사람이 인재라고 생각되면 기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유명한 사자성어가 정료지광이라는 겁니다. 뜰 앞을 밝힌 불빛이란 뜻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요, 24시간 심야 영업을 했다. 그죠? 이게 집무실이 이제 깜깜해지면은 전기불이 있는 게 아니니까 뜰에다가 전부 다 햇불을 쫙 밝혀야 돼요. 그 불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 들고 오면, 이력서 들고 오면 그걸 보고 그 사람한테 맞는 일을 주는 거예요. 보통 2650년 전 일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설렁설렁 생각하면 역사는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죠? 자, 그런데 앞으로 인재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발길이 뚝 끊어지는 거야. 24시간 심야 영업하는데도 손님이 없어. 이게. 그래가지고 항공이 끙끙거리고 있어요. 관중도 끙끙거리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염 하얗게 기르고 머리가 하얀 노인네 한 분이 와가지고 나 좀 기용하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 좀 써주시오. 그랬더니 노인장은 뭘 잘하는데요? 그랬더니 나는 구구쌤을 잘하오. 그렇게 그래요. 구구삼법 노인이라 그래요. 구구쌤을 잘한다. 구구쌤 누구나 다 할 줄 아는데 뭐 그게 재주라고 얘기를 하셔. 그랬더니 왜 지금 인재들이 발길이 뚝 끊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모르죠. 그랬더니 당신과 황공의 눈이 너무 높아서, 그러니까 당신들이 기용한 인재들이 너무 수준이 높아. 그러니까 그보다 조금 못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인재들이 겁이 나서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저기 가가지고 저런 인재들, 쫙 기라성 같은 인재 있는 자리에서 나 같은 사람 가가지고 기용이 될 수 있을까? 겁이 나가지고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처럼 구구쌤만 할 줄 아는 사람도 기용하면은
나보다 나은 사람들은 마음 놓고 쳐다볼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 고사는 여러분들 그냥 굉장히 이상적인 고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조직 내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고사하고 관계되어 있는 유명한 고사가 죽음 말벽다기 이야기라는 건데요. 연나라 소왕이라는 젊은 왕이 즉위하고 난 다음에 인재들을 스카우트하려고 하는데 인재들 스카우트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랬더니 곽외라고 하는 이름 모를 처사가 찾아와가지고 나를 기용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당신이 뭘 잘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고? 그랬더니 이 가게가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옛날에 어떤 임금이 말 수집을 그렇게 좋아하는 임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천하의 명말을 비싼 값으로 내가 구하겠다고 방도 붙이고 SNS에 글도 올리고 난리를 치는데 못 구하는 거야. 그러다 어느 날 그 밑에 신하 하나가 대왕께서 저한테 1,000금만 주시면 제가 한 달 이내에 구해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왕이 슬그머니 짜증도 화도 나고 또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죠. 왜 몇 년 동안 한 마리도 못 구했는데 이놈의 인간 한 달 만에 구하겠다니까 기쁜데 이런 나를 보고도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인제 와서 얘기해? 짜증나죠. Anyway 알았다 그래. 1,000금을 줘서 보냅니다. 한 달이 뭐야?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명말을 구했다라고 신부름꾼이 와요. 야, 이것 봐라. 그러니까 기쁘기도 하고 또 한편 또 짜증나는 거야. 일주일 만에 구할 수 있는 것이 나는 지금까지 뭐 한 거야?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또 신부름꾼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렵게 구한 명마가 죽었다는 거야. 이게 뭔 일이야? 그리고는 그 다음날 1,000금을 가지고 갔던 신하가 큰 수레 하나에다가 큰 보자기를, 어마어마하게 큰 보자기를 싣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임금을 만나가지고, 명마를 구해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뭔 소리야, 임마. 그랬더니 수레에 이 보자기를 탁 풀어넣는데 보니까 전부 다 말벽다기야. 죽은 말벽다기를 명마라고 구해온 거예요. 그러면서 더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해요. 제가 이걸 500금 주고 샀어요. 1,000금을 가져가가지고 죽은 말벽다기를 500금을 주고 사갖고 온 거예요. 이거 완전히 미친놈이지.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여봐라 저놈 저거 당장 끌고 나가서 목을 베라. 나를 기만했다 이거죠. 아니 명마를 구해오기는커녕 쓸모도 없는 말벽다기를 구해온 데다가 그것도 500금이나 주고 구해왔으니 화가 머리 끝까지 뻗친 거야. 그랬더니 이 신하가 한 이틀만 좀 기다렸다가 죽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왕 죽일 놈 그래 이틀 기다려보지. 이틀 좀 지나니까 아침에 임금이 일어났는데요. 궁궐 밖에서 말 우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우렁차게 말 우는 소리가. 그래서 성 위에 올라가서 봤더니 문 밖으로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명마들이 수두룩하게 몰려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명마를 한꺼번에 여러 마리를 구했다라는 죽은 말벽다기를 얘기합니다. 말벽다기 이야기를 해요. 과거가. 그러면서 저부터 하시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연나라 소왕이 그 말을 알아듣고 과거를 황금으로 지은 집에다 모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 기록엔 이렇게밖에 안 돼 있어. 그죠? 이렇게 끝이야.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뭐게요? 죽은 말벽다기 이야기 고사가 뭘 의미하냐는. 고전이 재미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재미있게 들으셨잖아. 눈 동글동글 뜨고 그죠? 쉽게 들으셨어. 근데 뭔 얘기하냐고요? 물어보면 몰라. 그죠? 그래서 아까 쉽게 들어가서 얕게 들어가서 깊이 있게 나온다. 그죠? 얕게 들어갔잖아요. 죽은 맛벽당이 깊게 나옵니다. 이 이야기 주제는 뛰어난 인재를 얻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임금이 천하의 유명한 명마를 좋은 값을 주고 비싼 값을 주고 구하기를 늘 갈망해 왔습니다. 즉 인재를 갈망을 해왔어. 근데 인재들이 안 와. 왜 안 오느냐? 저 사람이 진짜로 나를 제대로 된 벼슬과 제대로 된 연봉을 줄 것인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보다 못한 인재를 먼저 데려와서 우대하는 거예요. 즉
죽은 말뼈따기는 천하의 명마보다 한 단계 아래의 인재인 거야. 뛰어난 인재보다. 왜? 죽은 말뼈따기도 500금을 주고 사왔는데 산말을 오죽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진짜 인재를 구하고 싶은데 그 인재가 잘 오지 않을 때는, 내한테로 안 올 때는 그보다 못한 인재를 먼저 모시고 와서 잘 대접을 하란 말이야. 저 인재가 대접받는 거 보면, 제가 저 정도 대접받는데 나는 뭐, 저보다는 훨씬 더, 2배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뛰어난 인재를 얻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 죽은 말뼈따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저부터 하시죠. 그러니까 과계라는 나부터 좀 대접을 해봐라는 얘기죠. 그래서 황금으로 지은 집에다 모셨다라는 거예요. 황금대라고 합니다. 그게. 그럼 뭐냐 그러면 과계는 그냥 정치 자문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볼 때는 별다른 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계를 황금으로 지은 집에다가 모셨다는 얘기는 잘 대접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랬더니 사쟁취연했다. 인재들이 앞을 다투어 연나라로 달려왔다라는 유명한 죽은 말뼈따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하고 이 이야기하고는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죠. 그죠? 993법 노인하고. 그렇게 해서 제 나라를, 그 인재들을 다량으로 확보해서 부국강병, 부민부국을 이루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관중기념관에 조성되어 있는 정료지광 조형물입니다.